아, 뭘 꼬라봐. 평화로운 푸른솔 마을에 섬뜩한 고함이 울려 퍼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겪는 험악한 분위기에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오후 5시 검은색 세단 5대가 스르륵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차에서 내린 덩치 큰 남자 11명.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악당들이 현실로 툭 튀어나온 것만 같았어요.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자신들을 흑사파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조직원들이라면서요. 단합대회를 해야겠다며 마을회관 좀 빌리자고 했지만 그 말투와 태도는 이건 뭐 협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회관 열쇠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죠. 제발 조용히만 써주세요. 이장님의 간절한 부탁에 그들은 피식 비웃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쇼. 아저씨, 우리가 뭐 해드립니까? 하지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놈들은 마을의 하나뿐인 푸른솔 주막에서 쩌렁쩌렁 고성방가를 질러댔고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휙 집어들고는 돈을 툭 던지며 말했죠. 거스름 돈은 대수다. 하지만 던져준 돈은 제값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 앞을 턱 막아서서는 할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슈? 라며 시비를 걸고 농사일 하는 아저씨들에게는 아이고 힘들어 보이네. 우리가 좀 도와줘? 라며 실실 쪼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이라도 지나갈 때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냈죠. 사흘이 지나도록 마을 사람들은 그저 벌벌 떨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도 했지만 아직 실제 피해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라며 경찰은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저 시끄럽게 노는 불량배들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판단한 거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단순한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대학생 서아가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걷고 있던 서아의 앞에 갑자기 남자 3명이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다가오는 그들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어이 이쁜이 어디 가나? 한 놈이 서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희죽거렸습니다. 서아는 화들짝 놀라 이어폰을 빼고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다른 두 놈이 양옆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우리랑 같이 놀자. 이런 총구석에서 혼자 심심하잖아. 어? 서아는 너무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집에 가야 해서요. 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더욱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급기야 한 놈이 서아의 팔을 확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아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다른 한 놈이 거칠게 밀어붙였고 결국 서아는 균형을 잃고 차가운 길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 서아의 비명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주르륵 흘렀지만 놈들은 그걸 보고 낄낄거리며 웃어댔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8명까지 우르르 몰려와서는 이 끔찍한 광경을 구경하며 심지어 박수까지 쳤다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 꿀잼인데?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시골 처자 자빠지는 거 레어템이니까 잘 찍어두자고. 11명이 모두 희희낙낙 웃으며 서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서아는 너무 무섭고 서러워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군용 지프 한 대가 붕 하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바로 특전사 중이지우였. 동생을 보러 휴가를 나온 지우는 아직 이 끔찍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예정이었어요. 지우의 군용 지프가 마을 입구를 막 돌았을 때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남자 11명이 웬 여학생 하나를 둘러싸고 비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서아였습니다. 지우의 세상이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핸들을 꽉 쥔 손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하지만 지우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통해 뼛속까지 새긴 첫 번째 원칙. 상황 파악이 먼저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지프를 천천히 세우며 지우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11명의 남자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체격도 다부졌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동거지에서 조직 생활의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우를 분노하게 만든 건 이 쓰레기들이 동생 서아를 조롱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 계속 울어봐. 더 울어보라고. 재밌네 아주. 한 놈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놈들은 박수를 짝짝 치며 시골 처녀 우는 건 처음 보네. 라고 낄낄거렸어요. 서아는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더욱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군용 지프에서 내린 지우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각 잡힌 군복, 꼿꼿하게 편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특전사 특유의 서슬퍼런 기운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아야. 지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자 시아의 언니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서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언니가 이 끔찍한 상황에 휘말리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거든요. 11명의 남자들도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군복을 보고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쭈, 군인이네? 한 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훈련소로 꺼지지 그래? 다른 놈들도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서아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에선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죠. 지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동생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야, 우리말이 말 같지 않냐? 한 놈이 지우에게 다가오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비틀자 남자는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곧바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경고였거든요. 건드리지 마. 지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11명의 남자들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 역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너, 뭐야? 여기서 뭐 하는 년이야?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무시했어요. 대신 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려. 언니가 금방 갈게. 서아는 망설였지만 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우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 동생이 당한 모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저놈들의 역겨운 비웃음까지. 야, 우리가 그냥 좀 논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한 놈이 투덜거렸습니다. 시골 처자가 지 혼자 넘어진 거 가지고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놈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마치 스캔하듯 머릿속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체격,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을. 우리 내일까지 여기 있을 거다. 리더가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뭐 문제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우리 흑사파가 상대해 줄 테니.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우가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한 지우는 부모님께 간단히 인사를 드린 후 곧장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지우는 한숨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특전사로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저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이죠. 새벽 5시, 지우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군복을 정갈하게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지우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이 모든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가장 먼저 지우가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 적을 알아야 이긴다. 지우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놈들의 동선과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파 조직원들은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퍼마신 술 때문에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건물 주변을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구조를 파악했어요. 출입구는 정문 하나뿐이고 창문은 모두 1층에 있다. 도망갈 곳이 많지 않다는 의미였죠. 이어서 지우는 마을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6시. 파출소에는 당직 경찰관 한 명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지우가 들어서자 경찰관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 중위지우입니다. 지우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제 제 동생이 당한 일로 정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관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제 신고를 받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지우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당한 일, 그리고 지난 사흘간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지유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관은 지유의 진지한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전사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을 느꼈죠. 결국 그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흑사파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찌뿌둥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숙취 때문에 모두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지만 그 거만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아침부터 큰 소리로 떠들며 마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 야, 어제 그 군발이년 어디 갔냐? 한 놈이 말했어요. 오늘도 나타나려나? 쫄아가지고 못 오는 거 아냐? 뭘 쫄아? 계집 하나가 뭘 어쩌겠어? 리더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11명인데 안 그래?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우가 이미 완벽한 계획을 모두 세워두었다는 것을요. 오전 10시 지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지유의 손에는 확성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흑사파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가 확성기를 통해 말했어요. 저는 특전사 중위지유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제 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관에서 조직원들이 인상을 쓰며 하나둘씩 기어 나왔습니다. 모두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경찰이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했죠. 뭐야? 이건 또? 리더가 나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지유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어제 제 동생을 밀어 넘어뜨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푸아! 한 놈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범죄를 저질렀어? 그냥 좀 놀았을 뿐인데. 안 그래 얘들아? 바로 그 순간 지유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바로 여기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 동생을 괴롭힌 영상, 그리고 지난 사흘 동안 마을에서 벌인 모든 행패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언제 촬영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지유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2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지유가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조용히 이 마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곳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2번째는 리더가 험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겁니다. 지유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폭행,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1명의 조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갈등했어요. 이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 골치 아파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리더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질이야?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지유는 나지막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계획의 핵심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지유가 옆에 있는 경찰관들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정당방위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더가 고함을 지르며 지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리더가 지유에게 달려드는 순간 세상의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경하는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었어요. 지유에게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빠르게 보였거든요. 특전사 훈련을 통해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겨진 반사신경과 전투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리더의 주먹이 지유의 얼굴을 향해 휙 날아왔어요. 하지만 지유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는 것만으로 가볍게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팔을 낚아채 비틀면서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크헉! 리더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님! 다른 조직원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유는 이미 다음 상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한 명씩 오세요. 지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모두 함께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도발에 3명이 동시에 으아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유에게는 이 또한 완벽하게 예상 범위 내의 일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주먹은 손목으로 가볍게 막아내며 카운터로 상대의 턱을 올려쳤고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발차기는 그대로 잡아서 비틀어 넘어뜨렸어요. 가운데서 달려오는 상대는 어깨로 부드럽게 받아내며 뒤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불과 3초, 눈 깜짝할 새에 3명이 모두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에서 나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네? 이게 대체 뭐야? 남은 조직원 중 한 명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지유는 넘어진 놈들을 차례로 훑어봤습니다. 모두 살아있고 심각한 부상도 없었어요. 정확히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상대를 완벽히 제압하되 절대 크게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우의 원칙이었거든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지우가 아직 서 있는 7명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동료 4명이 순식간에 나가떨어지는 걸 본 후로는 선뜻 나서는 놈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리더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이놈들아, 다 같이 달려들어. 계집 하나가 뭘 어쩌겠어.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건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남은 7명이 모두 한꺼번에 지유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유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대일 상황이야말로 특전사 훈련에서 가장 지겹도록 연습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지유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부드럽게 원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들이 서로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어 한 번에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지만 지유는 몸을 숙여 가볍게 피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두 번째 상대는 지유의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지유는 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며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양쪽에서 동시에 협공했지만 지유는 한 놈을 잡아 다른 한 놈에게 그대로 밀어붙여 둘 다 넘어뜨렸어요. 다섯 번째 상대는 의자를 들고 내려쳤지만 지유는 그 의자를 잡고 손목을 비틀어 간단히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로 6번째와 7번째를 동시에 밀어내며 깔끔하게 제압했죠.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선 리더가 깨진 유리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지유는 침착하게
상대의 손목을 잡고 압박점을 꾹 눌러 유리병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잡아 그대로 매다 꽂으며 모든 전투를 마무리했어요. 불과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11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반면 지우는 숨 한 번 크게 차지 않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귀신이라도 본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리더가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려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살아있고 의식도 또렷했지만 몸 곳곳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지우는 천천히 리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떠나는 것. 두 번째, 법정에서 만나는 것.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리더는 지우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자 진짜 군인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양아치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리더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다른 조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1시간 주겠습니다. 모든 짐을 챙기고 이 마을에서 사라지세요. 지우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곳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다시 내 눈에 띄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자비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회관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경찰관들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도 지우의 압도적인 실력에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40분 후 5대의 검은 세단이 꽁무니를 빼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흑사파 조직원들은 정말로 모든 짐을 챙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마침내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우 주변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감탄과 감사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흑사파가 마을을 떠난 후 푸른솔 마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우를 영웅처럼 바라봤고 어딜 가든 고맙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정작 지우는 이런 관심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게 떠받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그날의 상황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려버린 겁니다. 제목은 특전사 여중이 조폭 11명 완전 제압이었어요. 영상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바이럴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조회수 10만, 둘째 날 100만, 셋째 날에는 무려 5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이게 진짜 특전사 클래스구나. 11명을 혼자서. 헐, 말도 안 돼. 조폭들 도망가는 거 개웃기네. 와, 언니, 날 가져요. 유유. 역시 K군대 월드클래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과도한 폭력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 같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지우가 속한 부대에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휴가 마지막 날 지우에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로 돌아간 지우를 기다리고 있던 건 대대장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대대장은 지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 중이 대대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벌인 일이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대대장님. 지우가 바른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은 정당방위였고 경찰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건 나도 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어.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관심이 너무 많이 쏠렸다는 거야. 대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고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출연 제의까지 들어왔다고 하더군. 지우는 당황했어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미 판이 너무 커졌어. 대대장이 서류를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린 결정이다. 자네를 국군 홍보대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야. 홍보대사, 말씀이십니까? 지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국군 홍보대사. 전국을 돌며 특전사의 위상을 알리고 국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임무지. 대대장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군인으로서 따라야 한다. 지우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단순히 동생을 지키려고 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의 인터뷰가 전국에 방송됐어요. 깔끔한 군복 차림의 지우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습니까? 제 동생의 안전이었습니다. 지우가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11명을 상대로 싸우는 게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무서웠습니다.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특전사로서 받은 훈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더욱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지우의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전사 지원자가 급증했고 여성 군인 지원자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한편 푸른솔 마을에서는 서아가 언니 자랑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친구들이 내 언니가 그 유명한 특전사야? 진짜? 라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의 상처는 이미 다 나았지만 그날의 무서웠던 기억과 언니의 든든했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지유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든든한 딸 두셨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유가 너무 유명해져서 혹시나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유의 영상을 본 사람 중에는 다른 지역의 불량배들도 있었거든요. 일부는 진짜인지 한번 붙어보자며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고 일부는 우리 식구들 건드린 값은 치르게 해주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어요. 지유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의 정의로운 행동이 이렇게나 많은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동생을 지킨 것,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유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체된 흑사파가 다른 조직과 합쳐져서 더 큰 세력이 됐다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유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인 건가? 지유가 창밖을 보며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특전사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언니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유가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군 정보부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흑사파가 해체된 후 남은 조직원들이 독수리파라는 더 큰 조직에 흡수되었다는 정보였습니다. 독수리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형 조직으로 구성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들이 지유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한다. 이것이 독수리파의 철칙이었거든요. 자신들과 연합했던 흑사파가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유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자신들의 체면이 더욱 구겨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유가 부대에서 막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군복을 입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옆에 스흥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가며 험상궂게 생긴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특전사 지유 중위, 맞나?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유는 즉시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기억해두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시죠? 독수리파에서 왔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당한 거 알지? 흑사파 말이야. 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경고야. 남자가 담배를 빼어물며 말했어요. 앞으로 몸조심하라고. 특히 내 가족들 말이야. 푸른솔 마을이 어디 붙어 있는지 우리도 잘 알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가족을 건드린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 푸훗. 남자가 연기를 뿜으며 웃었습니다. 이건 예고편이야, 아가씨. 진짜는 따로 있어. 차가 떠난 후 지우는 즉시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푸른솔 마을에도 연락해서 각별히 경계할 것을 당부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파의 두목. 검은 독수리 황철민은 조직 간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황철민은 수십 년간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 다른 조직과의 전쟁에서 입은 훈장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흑사파 놈들이 계집 하나한테 싹 다 털렸다고? 황철민이 부하들을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독수리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 형님, 그 여자가 특전사라고 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특전사든 뭐든. 황철민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300명이야. 300명인데 계집 하나 못 건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황철민은 아주 교활하고 정교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지우를 건드리면 군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뻔하니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바로 지우의 가장 큰 약점인 가족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여자 동생부터 건드려. 황철민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푸른솔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일단 감시부터 해. 그 여자가 제 발로 직접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일주일 후 푸른솔 마을에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흑사파 놈들처럼 대놓고 행패를 부리지 않았어요. 대신 관광객인 척 또는 일꾼인 척 하면서 마을 곳곳에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는 마을 이장님이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평소라면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관광객들이 일주일째 펜션에 죽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덩치 좋은 남자들이 5명이나 말이죠. 뭔가 이상해. 이장님이 서아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아무래도 계속 서아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학교 오고 갈 때마다 꼭 그 시간에 나와서 어슬렁거리더라고. 서아 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로부터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긴 했지만 설마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지우한테 다시 연락을 해야겠어요. 하지만 서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확신으로 변했어요. 특히 도서관에서 밤늦게 돌아올 때마다 똑같은 차가 멀리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아는 너무 무서웠지만 부모님께는 차마 말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걱정이 많으신데 더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대에서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관에게 긴급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우가 대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있다. 대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정보부에서 파악하고 있어. 독수리파 조직원 15명이 푸른솔 마을 주변에 배치됐다고 하더군. 15명이요? 지우가 놀랐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었어요. 이번엔 지난번 같은 아마추어들이 아니야.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프로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복수가 목적이지 단순한 시비가 아니야. 지우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지난번과 차원이 다른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휴가, 승인해주겠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서는 안 돼. 지원팀을 보내겠다.
지원팀 말씀이십니까? 자네 특전사 동료 셋이다. 모두 내가 실력을 보증하는 최정예 대원들이지? 이번 일은 자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다음 날 지우와 함께 3명의 특전사가 푸른솔 마을로 향했습니다. 팀장은 소령 계급의 강태준이었어요. 10년 넘게 특전사로 복무하며 온갖 실전을 겪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중사 최우진과 하사 박시우였어요.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명확하다. 강태준 소령이 차 안에서 간결하게 브리핑했어요. 지유 중위 가족의 안전 확보, 그리고 푸른솔 마을에 잠입한 독수리파 조직원들의 완전 제압이다. 상대가 15명인데 우리는 4명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최우진 중사가 물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강태준 소령이 자신감 있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특전사고 저들은 그냥 불량배일 뿐이다. 게다가 지유 중위의 실력은 이미 증명됐잖아? 저녁 무렵 4명의 특전사가 푸른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지유는 즉시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고 곳곳에 낯선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유를 가족들이 눈물로 반겼어요. 서하는 언니를 보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언니, 흐엉, 정말 너무 무서웠어. 서하가 지유의 품에 안겨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지유가 동생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모든 걸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지유와 동료들은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적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강태준 소령은 이미 마을 곳곳을 정찰하며 상황 분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적들은 3개의 거점으로 나뉘어 있다. 강태준이 지도에 표시하며 설명했어요. 펜션에 5, 마을 회관 근처에 6, 그리고 학교 주변에 4명이 배치되어 있어. 모두 서하를 감시하기 위한 포지션이군요. 박시우 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건 역으로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해? 지유가 말했어요. 분산되어 있다는 건 각계격파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최우진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강태준 소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작전을 개시한다. 가장 외곽에 있는 학교 주변 팀부터 제압하고 이어서 펜션, 마지막으로 회관 순서로 간다. 소음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지유가 덧붙였어요. 괜히 마을 사람들이 놀라거나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새벽 5시. 짙은 어둠이 아직 채가시지 않은 시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4명의 특전사는 한 몸처럼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어요. 첫 번째 목표는 학교 주변에 배치된 4명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담장 근처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서하의 등하교길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른 새벽이라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최우진이 양쪽에서 소리 없이 접근하고 지유와 박시우가 뒤를 막았어요. 잠깐, 뭐야? 한 놈이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태준의 정확한 급소 공격으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고 나머지 3명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됐어요. 소음 하나 없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펜션에 있던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새벽 6시가 되자 모두 깨어나 심각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 서하를 납치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 계집애를 잡는다. 펜션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언니라는 년이 나타나면 그걸로 바로 협박하는 거야. 지유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어요. 강태준이 수신호를 보내자 4명이 동시에 번개처럼 펜션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조직원들이 경악하며 일어났지만 특전사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반응 속도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지유가 1명을 제압하는 동안 강태준은 2명을, 최우진과 박시우가 각각 1명씩을 순식간에 처리했어요. 크악! 짧은 비명소리가 몇 번 들렸지만 곧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5명 모두 기절한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지막 목표는 마을 회관 근처에 있던 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자 가장 경계심이 높은 팀이었고 무기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회관 주변을 둘러보니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이 눈에 띄었어요. 이번엔 정면으로 승부해야겠군.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숨어서 기습하기에는 놈들이 너무 경계하고 있어.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지우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저를 보면 분명 흥분해서 한꺼번에 몰려들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께서 측면을 공격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지우가 당당하게 회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조직원들이 지우를 발견하자 즉시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전현이다. 한 놈이 소리쳤어요. 지난번에 우리 형님들 혼내준 그 계집애. 6명이 모두 손에 무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우의 계획이었어요. 적들이 모두 한 곳으로 정신없이 몰려든 바로 그 순간 강태준과 최우진, 박시우가 그림자처럼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뭐야? 또 있어? 조직원들이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4명의 특전사가 완벽한 팀워크로 6명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지우가 앞에서 시선을 끌며 어그로를 끄는 동안 나머지 3명이 측면과 후방을 완벽하게 공격하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전술이었어요. 불과 10분 만에 모든 전투가 끝났습니다. 15명의 독수리파 조직원들이 모두 제압됐고 특전사팀은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작전을 완료했어요. 이제 본부에 연락해야겠군. 강태준 소령이 말했습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를 받아야 해. 하지만 지우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들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수리파라는 그 뱀 같은 조직 자체를 없애야 진짜 평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지우가 강태준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우가 강태준을 보며 말했어요. 이들을 단순히 체포하는 것보다 독수리파 본부를 직접 타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부 타격이라니? 그건 우리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야. 지우 중이.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들을 체포해도 독수리파는 분명 또 다른 조직원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제 가족은, 우리 마을은 계속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최우진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 중이 말이 맞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때 제압된 조직원 중 한 명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번 팀의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지우가 다가가자 그는 피를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특전사 나으리들이 우리를 다 잡았다고?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라고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락이 끊기면 우리 큰형님이 직접 나서실 거다. 남자가 이를 드러내고 계속 말했어요. 검은 독수리 형님은 우리 같은 놈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300명을 이끄는 진짜 보스라고. 강태준과 지우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들을 모두 제압해도 더 큰 위협이, 본체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큰형님은 이미 서울에서 출발했을지도 몰라. 남자가 낄낄거리며 비웃었어요. 오늘 밤에는 여기 도착할 거고. 그러면 너희들 모두 끝장이야. 지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독수리파 본부에서 직접 나선다면 이번에는 정말 큰 전쟁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여기서 방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할 것인지요. 강태준은 잠시 깊이 고민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지만 동료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한 무거웠어요. 좋다. 강태준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하지만 명심해. 이건 비공식 작전이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내가 진다. 고맙습니다. 소령님.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후 2시 4명의 특전사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독수리파 본부의 위치는 조직원들을 신문에서 알아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전체를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찰부터 한다. 강태준이 말했어요. 상대방의 규모와 화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빌딩에 도착한 4명은 각자 다른 방향에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용 빌딩 같았지만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경비원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1층 로비에 10명, 2층 사무실에 15명,
3층에 보스와 핵심 간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진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총 25명 정도군. 박시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들이 오가는 빌딩이라 총기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오직 맨손 격투만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했습니다. 작전을 변경해야겠습니다. 지유가 제안했어요. 제가 정면으로 들어가서 어그로를 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보스를 직접 제압해 주십시오. 너무 위험해 지유중이. 강태준이 걱정했어요. 괜찮습니다. 지유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11명도 상대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오후 5시 지유가 당당하게 빌딩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원이 놀라며 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지유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누구야?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지유는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어깨로 가볍게 밀어내고 두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특전사 지유 중이다. 지유가 로비 전체에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황철민, 만나러 왔. 순식간에 빌딩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각 층에서 조직원들이 전연 잡아 소리를 지르며 우르르 몰려 내려왔고 지유는 로비 한가운데서 이들과 맞붙었어요. 지난번보다 상대가 훨씬 많았지만 지유의 실력은 그때보다 더욱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강태준과 동료들은 약속대로 비상계단을 통해 3층까지 신속하게 올라갔어요. 보스의 사무실 앞에는 핵심 간부 5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너희들. 간부들이 소리쳤지만 최정예 특전사 3명의 기습 공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간부들이 제압됐죠. 사무실 문이 쾅 열리며 검은 독수리 황철민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특전사 양반들이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셨군. 황철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 건드리지 마.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철민은 피식 웃었습니다. 재밌네. 그럼 남자답게 1대1로 승부 한번 해볼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조용히 물러가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이 바닥에서 완전히 손을 뗄게. 강태준이 직접 나서려 했지만 바로 그때 지유가 나타났습니다. 아래층의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유가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저였으니까요. 황철민과 지유가 사무실 한가운데서 마주섰습니다. 수십 년간 뒷골목을 지배해온 베테랑과 국가가 키워낸 최정예 젊은 특전사의 대결이었어요. 황철민이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하고 묵직한 기술이었지만 지유는 침착하게 모든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이어진 반격. 지유의 번개 같은 주먹이 황철민의 옆구리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크! 황철민이 비틀거렸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역시 특전사는 다르군.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난 상태였습니다. 지유의 두 번째 공격이 황철민의 명치를 가격했고 세 번째 이어지는 공격으로 그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지유가 바닥에 쓰러진 황철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독수리파 조직원 전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특전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대대적으로 출동했고 모든 범죄 증거가 확보됐어요. 독수리파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해체됐고 더 이상 지유의 가족을 위협할 세력은 이 땅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유는 다시 푸른솔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휴가였습니다. 서하는 언니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고 부모님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언니? 서하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끝났어. 지유가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유 덕분에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지유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유가 말했어요. 소중한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의 본분이니까요.
몇 달 후 지우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특전사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여성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지우는 온 국민이 아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지만 그녀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가족의 평화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푸른솔 마을에는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찾아왔고 서아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우는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으로 말이죠.